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박금표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일본에서요, 이 마이너스 금리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은행이 아니라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4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430조 원이 집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은 디플레이션 심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른바 장롱 예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의 보통 예금 이자는 0.001%에 불과해 집안에 돈을 보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일부 당좌 예금에 한정되지만 은행에 예금하면 세금을 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고 판매가 급증한 것이나 지폐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장롱으로 들어갈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네, 장롱 예금, 금고가 많이 팔리고 있다. 이게 참 기현상이군요. 네네. 자, 한편이요, 이 베트남에서는 이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서 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인 베트남이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이 단기 조달 자금 가운데 부동산 대출 등 중장기 대출 제한으로 쓸 수 있는 비중을 50% 그러니까 절반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이는 현행 60%보다 10%포인트 작은 것으로 2018년 1월부터는 40%로 더 축소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 자금이 쏠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출 부실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6%대의 경제 성장세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그리고 동남아 국가연합 경제 공동체 출범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 자금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의 주택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에도 재임대 목적의 건물 임차를 허용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이 이제 산업화 개발의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네네. 다음 소식 보죠. 이 호랑이를 130여 마리나 사육해온 태국의 사원이 철퇴를 맞았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호랑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30여 마리를 기르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태국의 명물인 호랑이 사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원이 야생 호랑이 불법 거래 등의 의혹을 받아 이른바 동물원 영업을 중단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태국 야생동물보호청은 수도 방콕 서부의 호랑이 사원에서 호랑이 몰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청은 1차로 3마리의 호랑이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옮겼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원에서 사육해온 호랑이를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의 호랑이 이송 작전은 앞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4년에 건립된 호랑이 사원은 호랑이 등 일부 목숨이 이태로운 야생동물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한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유 호랑이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 사육시설과 인력을 갖추게 됐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사실상의 동물원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사원이 보유한 호랑이는 137마리에 이릅니다.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번식 작업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때 호랑이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불법 거래 의혹도 샀습니다. 이 사원이 보유한 호랑이들은 맹수 특유의 성향을 잃은 채 애완동물 수준으로 순화됐습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등은 야생 호랑이 불법 거래 등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해온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100억대 원정도박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이 전관예우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 역시 이번 사건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 뿌리 깊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실태는 어떻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 것인지 특수부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이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경우에 더욱이 이 100억 원대라는 큰 규모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드물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도박을 안 했거나 네. 또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해외 원정 도박에서 100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면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정은호 대표의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되었는데 네. 이 중요한 사건에서 100억대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서 처음에 무혐의 될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철저히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정 대표의 네. 경우에 해외 원정 도박으로 3번 조사를 받았는데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제 이게 네. 이례적이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법률 적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2번의 무혐의를 지금 홍만표 변호사가 이끌어낸 셈인데 그럼 이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같은 사법작용은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혐의가 없었던 것인지 없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고 풀려났다면 그건 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 기소된 나머지 한 건, 무혐의가 아닌 기소를 한 한 건의 경우에 1심에서 검찰이 정은호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구형했는데, 자, 이제 검찰이 또 항소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은 이 3년이라고 하는 형량이 낮다라는 이유일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2심에 가서는 구형량이 2년 6개월이니까 4개월을 낮췄어요. 그럼 예. 항소의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항소한 검찰이 1심보다 구형량을 줄였다? 이거 좀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항소심에서 이제 사정에 따라서 구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네네. 그렇게 사정이 변경된다면 1심보다 구형을 낮출 수가 있는데 네. 도박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항소심 도중에 뭐가 달라지는 게 별로 피해자하고 네네. 합의를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말 특이한 사정이기 전에는 보통 1심 구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네. 왜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거는 이 해당 검사가 좀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네요? 입증이라기보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좀 대목에서 제가 아까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 예. 전관예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혹시 보세요?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어떤 전관예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법조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전관예우가 있는지 물어보면 다들 전관예우는 지금 없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실제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분명히 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문제가 됐지만 이 사건을 떠나서 이 사건 분명히 그 전관예우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점을 인정하고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어제부터 20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변호사 생활하셨고 이제 검사직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면요. 이 예. 금 의원님 검사 생활 하실 때 예. 홍만표 검사를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홍만표 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상? 같이 그 검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같이 일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해보신 적은 없고요.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해보신 적도 있고. 왜냐하면 예. 이 금태섭 검사 시절에도 이 특수부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어요? 이 검찰에 계실 당시에는? 제가 수사를 같이 해본 적은 없고 기획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네. 특수부 검사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후배 검사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들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10수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게이트 사건이 많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사건도 해결을 잘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당한 피의자들도 굉장히 그 인품에 대해서 존경을 했던 검찰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검사였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실력 있는 지금 검사였다.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다만 이제 홍만표 검사 변호사에 대한 저와의 그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도로 네. 만약에 그 우리 법조계 전체를 위해서도 이 변론 과정에 비정상적인 일이 있다면 네. 이것을 깔끔하게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이게 법정 용어인 것 같은데 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요. 이 정 대표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죠. 예. 이 검찰이 재판부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우니까 적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려운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 말입니다. 네네. 근데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처리해달라. 네네. 예, 이 보석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 네네. 99.9%는 불허하심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불허하심이 상당하다. 불허함이 네. 보석해주지 말아는 뭐 수사기관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간통죄처럼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풀어줘야 되니까, 네네. 그럴 때는 석방하심이 상당함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이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검사들이 거의 안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 그러면 네. 재판부는 검찰에 이렇게 뭐 눈치를 따로 볼 필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 피고인을 이제 구속 상태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검사인데 영장도 청구하고 뭐 이러는데 네. 검사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 그러면 대체로 재판부에서는 풀어주라는 네, 신호로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줘도 뭐 괜찮습니다라는 의견 정도로 보겠군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예. 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도박 혐의만 기소. 아까 외국한 거래법은 이제 빼고 예. 항소심 구형량 줄여주기. 그리고 예. 지금 이야기 나눈 보석 과정에서의 적의 처리 의견서 제출 등 이 검찰이 네 번이나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서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이 홍 검사 출신일 때 상당히 유능한 검사였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따르는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의 옷을 벗고 나가서 변호사가 됐을 때는 예. 이 좋았던 인맥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결국 기소될 사건이 2번 무혐의가 됐었고, 네네. 항소심에서 구형량이 1심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보석 의견서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간 것은, 네. 쉽게 말하면 그 변론이 아주 보통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도박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도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하고 합의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직에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한 거라면, 그는 법조인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예,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홍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소위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였다. 이건 이제 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홍만표라는 이름이 일반 대중에게 좀 각인된 사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졌던 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그때 주임 검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을 지냈는데, 네네. 수사기획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도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지휘 라인은 아닙니다. 지휘 라인은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주임 검사는 바로 중수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네. 이제 수사기획관은 중수부장이랑 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언론에 주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 네, 지휘 라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시는 입장이다. 예, 수사기획관은 네.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닙니다. 네, 수사기획관. 자, 그러면 지금 SNS 상에서 상당히 네. 또 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이 악성 글들도 많이 있던데요. 네, 금 의원님은 지금 이제 야당에 계신데 네, 이런 대중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단히 잘못한 점이 많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러나 지금 이 정은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홍만표 변호사나 다른 개별 변호사의 잘못이거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십 년간 안 없어지고 있는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인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것이 더 중요하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사건에서 수사기획관을 맡았기 때문에 꼴좋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네. 이게 가장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공개하셔야 되잖아요. 재산 공개는 이미 다 선거 과정에서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금 의원님 혹시 오피스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은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으신 거죠? 이번에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후배들이 실망한 것도 왜 그렇게 오피스텔을 구입했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납득을 하기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퇴임 당시에는요, 2011년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 13억 원이 좀 넘는 재산을 신고했고 그 대부분의 금액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현금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불과 한 4년 만에 이 드러난 부동산만 200억 원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120여 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재산 증식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이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거액인 수입료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의견이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한다. 네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들이 이 적법하고
이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변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습니다. 네. 사실 말하자면은 이 홍만표 변호사 본인도 지금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수사받으러 가면 누구나 뭐 6시간 조사받는 거는 보통이고 중요한 사건은 10시간 넘어서도 조사를 받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네. 피의자하고 상의를 하거나 무슨 조언을 해주거나 검사나 경찰관의 부당한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나오고 이 변호사 숫자가 많은데 형사 사건을 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적법하게 아주 공정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관들이 그러니까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혐의를 덮든지 죄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네. 전관들한테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 수임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확보돼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검사 출신이심에도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변호사가 돼서 검사하다가 나와보면은 검찰에서 어떤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있는데 네. 분명히 부당한 신문이 있을 때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피의자하고 상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관들은 이제 사람들이 안 볼 때, 극히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주인 검사나 부장 검사를 만나서 변론을 하니까 네.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변론이 진행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형사 변호사로 인정받고 싶은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폐쇄성에도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울 변호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평생 법관, 평생 검사제, 그러니까 변호사로 전업하지 말고 평생 법조인이면 법관은 법관, 검사면 검사 끝까지 하시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시군요. 아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바로 해버리면 이 상사에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가 있거나 소신을 지키고 싶은 판검사들이 못 나오게 됩니다. 저는 서울변호사협회는 법률가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효과를 이게 가져오게 될지 지금 검사들 나와서 변호사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소신을 지키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홍만표 변호사 사건만이 아니어도 종종 정관예우 문제는 이제 게이트라든가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왜 정관예우 관행이 이렇게 뿌리가 깊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를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정관예우 문제는 없고 들으면 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의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독 기승을 부리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에서 가장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수사받을 때,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있게 지켜보게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공개적이고 음성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변호사의 변론 과정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걸 좀 핵심적으로 오늘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전관예우 해소돼야 될 텐데 어떤 대책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변호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공정하게 변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서 통보도 해주고 검사한테 항의도 하고 하면서 조사받는 내내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론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임료를 주고 비정상적인 변론을 부탁하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이었습니다. 소래눈.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상록이 없었던 47층 이 편한 세상의 하이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서울 진출입 및 출퇴근이 여유로운 교통,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 시설, 어린이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까지. 6월 새로워질 상록을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상록 6월 분양. 문의 031-502-2016 대림.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